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저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결혼을 무르게 되었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평생토록 숨겨야 할 비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평생을 비밀로 숨겨야 할 약점이라 하면 불륜, 혼외자, 전과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그것들보다 더 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제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꽤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해서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렸거든요. 사람은 땀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땀을 흘려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 취미 생활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던 평일이던 꼭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운동을 배우러 다니고 즐기면서 쏟아붓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헬스장도 다녔었고 테니스, 러닝, 골프 별별 거 다 해봤는데 제가 정말 흥미있게 꾸준히 해온 건 클라이밍인 것 같아요. 클라이밍이 그저 벽을 타고 올라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온몸에 있는 근육에 집중해서 벽을 타야 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올라가야 좋을지 머릿속으로 루트 계산까지 다 해서 올라가야 하고요. 실수를 하면 그대로 떨어지는 운동이라 스릴도 있었지요. 저는 클라이밍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정말 인생을 갈아 넣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클라이밍에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간에도 벽을 타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 말 다 했죠. 클라이밍 센터에서 제 별명이 스파이더 우먼이었습니다. 손에 거미줄이라도 붙었냐고 왜 그렇게 벽을 잘 타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클라이밍을 하다가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상당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몸에 붙은 근육도 정말 예쁘게 자리를 잡아서 조각같이 반듯했고요. 생긴 것도 눈이 어쩜 그리 초롱초롱하고 큰지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예비 신랑의 이름이 수현이었는데 수자가 꼭 빼어날 수 같았다니까요. 클라이밍 센터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시선을 줄 만큼 잘생긴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었죠. 지나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외모였지만 몸매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동으로 다져온 몸매였기 때문에 근육량도 많았고 딱 봐도 탄력성이 있는 몸이었다고나 할까요? 유일한 제 자랑거리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편이랑은 우연치 않게 벽을 타는 시간이 늘 비슷비슷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눈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장비 하나를 덜 챙겨오는 바람에 벽을 타지 못하고 시간만 버리게 생긴 거예요. 저에게 여유분의 장비가 있어서 빌려주게 되면서 말을 트게 되었고 예비 신랑이랑 저랑 동갑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을 알면 알수록 잘난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꽤 돈이 있는 집안에 누나가 하나 있었고 누나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미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조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 모습조차 호감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제가 김칫국을 제대로 마신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모습이 뭐랄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좋았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는 사귀기는커녕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도 있었죠. 예비 신랑은 직업조차 대단했어요. 회계사였거든요. 저는 회계 쪽은 잘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죠. 인터넷에 검색만 조금 해봐도 회계사 연봉이 높다. 회계사 시험이 어려워 죽겠지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비 신랑에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가 33이었는데 어떻게 남자를 외적인 것만 보고 좋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조건도 봐야죠. 직업 빵빵해, 집안 괜찮아, 생긴 것까지 너무 수려한 데다가 운동까지 좋아한다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죠. 천상계 클래스라고 하는 게 딱 어울렸어요. 그러니 인기도 많았겠죠. 저는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예비 신랑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대화는 아주 평범했어요. 저 혹시 수진 씨가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 어디서 산 거예요? 이 원피스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건데. 왜요? 에휴, 원피스가 예뻐서요. 혹시 구매처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라 주소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 여자친구 사주시려고요? 여자친구랑 잘 어울릴 것 같은가 봐요. 솔직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원피스가 예쁘다고 말을 걸어오는데 실망하긴 했죠. 저 얼굴에, 저 직업에 여자친구 없는 게 더 이상하긴 하겠다 싶기도 했고요. 슬쩍 여자친구를 사주려고 그러는 거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물어보니까 예비 신랑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유, 아니요. 저희 여자친구 없어요. 그냥 그 옷이 예뻐서 나중에 친누나 하나 사줄까 싶어서요. 아, 누나요? 누나분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옷은 40대가 입기에는 조금 어린애들 취향이긴 한데, 그래도 구매처 주소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저한테 그럼 문자로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휴대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휴대폰 번호도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적인 연락이 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었냐, 뭐 하냐 물어보는 건 너무 거리감이 없는 것 같은 행동이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연락을 하고는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휴대폰만 붙잡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알려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은 잘 샀냐고 물어보았고 예비 신랑은 누나가 너무 젊은 애들이 입는 원피스 같다고 거절을 했다며 눈물 표시로 답장을 해주었어요. 저는 답장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죠. 그 뒤로 정말 기를 쓰면서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용기 있는 자가 미남을 차지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말투로 눈치를 봐가면서 연락을 이어갔고 결국 저희는 클라이밍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맥주도 한 잔 걸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간의 탐색 끝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고백을 제가 먼저 하긴 했지만 그게 기분이 나쁘다던가 서운하다던가 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저는 능력 좋은 미남을 쟁취했다는 것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동안 정말 기분이 상했던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일은 늘 바빴지만 무조건 짬을 내서 운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클라이밍 센터에서 내내 예비 신랑을 기다렸어요.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같이 운동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33에 만나서 35이 될 때까지 같이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면 귀찮게 굴지 않으려고 연락도 자제했고 주말에 갑자기 일을 하러 가야 해서 바쁘다고 데이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화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완벽한 을의 연애였죠. 그래도 전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좋을 것 같았거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결혼이라는 현실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예비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나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나 저희 두 사람은 늘 함께 남의 결혼식에 찾아가곤 했죠. 서로가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했거든요. 어머, 얘, 수진아. 도대체 저런 왕자님을 어디서 만났어? 야, 진짜 잘생겼다. 직업도 회계사라고 하지 않았어? 아이고, 다 가진 남자를 만나는 기분은 어떠냐? 얘는 무슨,
그냥 좋지. 게다가 나를 얼마나 배려해준다고. 단지 회계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 가끔 출근해야 한다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 나밖에 모르는 남자거든. 아우, 최수진 자랑하는 거 닭살 돋아서 못 들어주겠다. 얘, 배 아프다, 배 아파. 우리 남편 얼굴 보다가 네 남친 얼굴 보니까 아주 눈호강이 따로 없네. 우리 남편은 딱 오징어처럼 생겼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줄 때마다 어깨가 얼마나 으쓱하던지 저는 하루라도 빨리 예비 신랑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려하고 돈 많이 쏟아부은 프로포즈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로지 저 한 사람을 위한 진정한 고백을 해주어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저에게 예비 시누이를 한번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떨렸죠. 가족을 소개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정말 저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도 있는데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가족에게 소개시켜줄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난다는 예비 신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일부러 단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연분 홍색 투피스까지 챙겨 입고 말이죠. 하단에 술이 달린 디자인이었는데 저도 큰맘 먹고 산 옷이었었어요. 어머, 이분이 우리 동생이랑 연애를 한다는 그분이구나. 내 동생이 연애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까지야. 내 동생이 어릴 때부터 나랑 우리 엄마한테 시달린 게 있어서 여자 만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얘가 연애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 많이 시달리기는 했지. 언니가 많이 괴롭히셨나 봐요. 괴롭히긴 했지. 원래 동생들은 다 그렇잖아. 조금만 밉보이고 잘못해도 누나한테 크게 혼나는 법이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괴롭히긴 했지. 누나, 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진짜. 예비 신랑이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면서 저를 슬쩍 살피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오빠가 하나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오빠도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었어요. 라면 끓여와라. 방에 불 좀 꺼줘라. 제가 싫은 티 내거나 짜증을 내면 너 뭐라 그랬어. 당장 이리 와 하면서 꿀밤 한 대 먹이고 그런 일은 남매 사이에 보통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다른 걸로 괴롭혔다고 하니까 슬쩍 궁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신랑이 기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비 신우에게 계속해서 궁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열어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여자애가 흰색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머리에 꽃도 꽂아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언니 딸이에요? 집안 유전자가 확실히 대단한가 봐요. 예뻐도 너무 예뻐요. 애교도 철철 넘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내 딸 같지? 근데 그러기엔 사진이 좀 요즘 사진이랑 다르지 않아? 그거 얘야. 형욱이 얘라고. 네? 형욱 씨라고요? 진짜 누나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비 신랑이 여장을 한 사진이었던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7에서 8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곱게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핀까지 꽂아놓고 있으니까 연락 없는 여자아이더라고요. 워낙 눈이 똘망똘망하고 예뻐서 지금도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어릴 땐 정말 예뻤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롭혔다는 말이 예쁜 동생을 인형 삼아 인형놀이를 했다는 뜻이었나 봐요.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예쁜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일부러 치마를 입히고 인형놀이를 하듯이 사진을 남겨놓고 하는 엄마들 많았잖아요.
우리 형욱이 어릴 때 저렇게 치마 입혀서 시장이라도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얘가 예뻐도 너무 예쁘다고 미스 코리아 시켜도 되겠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오죽하면 과자 회사에서 모델로 쓰고 싶다고까지 했다니까. 남자인 거 알고 어찌나 실망을 하던지 말이야. 그때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광고를 여자애들이 많이 했었거든. 와,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구별 못하겠어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요. 예비 신랑은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솔직히 상상도 못할 일이긴 했어요. 지금은 운동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몸도 근육질인 예비 신랑이 어릴 땐 여자아이처럼 하고 다녀도 몰랐었다니. 그리고 그 사진을 저도 가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서요. 제가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비 신랑이 확 휴대폰을 낚아채서는 예비 신우에게 돌려주더라고요. 누나 진짜, 이 사진 좀 지워.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이런 사진을 들고 다녀. 어머, 이게 다 추억이지. 나중 내봐라. 이런 사진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나는 말이야, 형욱이가 운동에 매달리는 게 그렇게 싫었다니까. 쟤가 중학교 때부터 야구부도 했었던 애야. 여리여리하고 예쁘장하다고 놀림받은 게 싫다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부상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만두긴 했지만 운동 시작하면서 키도 많이 크고 몸도 다부지게 변해서 나랑 엄마랑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입맛을 쩝 다시는데 저 같아도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예비 신랑을 보면 어릴 적 공주님 분장이 상상조차 가지 않을 만큼 키도 크고 몸도 다부졌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신우와의 첫 만남을 끝내고 그 뒤로 예비 신랑도 저희 집에 슬쩍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집이라기보단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 남자친구도 불렀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말이 있었고 예비 신랑도 어차피 나이도 찼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고 있으니 부담 없이 가볍게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비 신랑을 불러서 만났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의 외모를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조차 놀라더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에 대한 수순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감이 맴돌면 예비 시어머니까지 만나게 되었죠. 사실 결혼을 미리 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시자 붙은 사람들은 죄다 내로남불이다. 자기가 하는 짓이 시집살이인 걸 모른다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비 신랑에게 전해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어요. 예비 신랑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본가에서 쭉 살고 있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자취를 시작했다고 말을 해주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지 일을 하러 나가는 게 맞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성격이었대요. 휴대폰 붙잡고 있으면 누구랑 연락을 하냐, 친하냐며 하나하나 신경을 엄청 썼었나 봐요.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관심이 깊어지니까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피곤했겠죠. 28살에 독립선언을 하고 원룸에서 살다가 작년에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그 집이 저희 신혼집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신랑은 돈도 잘 벌고 집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조금 빠지는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안 그래도 시집살이에 노이로제 걸린 친구들의 불평불만을 듣다가 잘난 예비 신랑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갈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 첫 인상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껏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딱 봐도 시큰둥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옷매무새 한 번 더 정리하고 살가운 척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한테 딱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앉으라고 말을 했는데 자리에 앉는 건 좀.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웃기잖아요. 엉거주춤하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유, 엄마, 왜 시작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처럼 굴고 그래요? 오늘은 가볍게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모신 자리니까 나의 속에 굴지 말고요. 여기는 최수진, 제가 3년째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나의 속에 굴었다고 그래? 그냥 한 말이지. 아무튼 반가워요. 오늘 밥 맛있게 먹고 갑시다. 말이랑은 정반대로 탐탁치 않다는 얼굴을 하시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딱 수저를 내려놨는데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만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밥을 그만큼만 먹어서야 무슨 힘을 쓰겠다고. 자고로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내조를 하려면 힘을 잘 써야 하는데 말이야. 그게 언제적 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만 들어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만남 이후에 저는 약간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조금 두렵기까지 했죠. 제가 봐도 예비 신랑이랑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한참 모자라 보였거든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월급 200만 원대 중반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 큰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예비 신랑이 억대 연봉을 벌고 있으니 제가 시집을 가는 순간 일을 그만두고 집에 딱 붙어 있겠거니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취직을 하려고 예비 신랑을 만난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조건으로만 따지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제 마음에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 뒤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백화점 유명 브랜드에서 비싼 향수를 사다가 선물로 바치기도 하고 무슨 기념일만 있으면 선물을 사다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주말에 예비 신랑이랑 만날 때 예비 시어머니와 같이 데이트를 하자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싫어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엄마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심해서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좋아. 수진 씨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 향수 엄마가 자기 취향 아니래. 비싼 거 사다 주는 거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 수진 씨 돌려주랬어. 그렇다고 이걸 그냥 받아오면 어떡해. 어머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쓰라고 전해드렸어야지. 아니, 엄마가 싫단데 어떡해. 우리 엄마 이런 사사로운 거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야.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선물만 사다 바친다고 해결이 되겠어? 당신 지금 근데 누구 편에 드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없이 미움받는 것 같으니까 나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해봐야 마이너스만 된다니까. 엄마가 한 번 싫다고 찍어놨는데 마음 돌리기가 쉽겠어? 뭐? 어머님이 나 싫대? 형욱 씨한테 나 싫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아, 하긴. 내가 뭐 당신에 비해서 잘난 게 하나도 없긴 하다지만 그래도 너무하신다. 첫 만남부터 싫다고 하시는 건 좀. 예비 신랑은 본인이 말 실수를 했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제 기분은 팍 상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예비 신랑과 제 사이에 슬며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예비 신랑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그런 게 싫어서 독립까지 했던 예비 신랑은 점점 저에게 거리를 두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분명 회사 주말 근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매주 토요일마다 일이 바빠서 출근을 해야 한다고 데이트 약속을 미루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나이가 36인데 이제 와서 예비 신랑이랑 결혼이 어그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않겠어요? 지금 와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친구들도 죄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는 줄 알고 부럽다 부럽다 했는데 제가 헤어졌다고 하면 배 아파하던 친구들이 너도 나도 신나게 그럴 줄 알았다 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니 저는 조바심에 계속 예비 신랑에게 집착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 했어요. 예비 신랑은 그럴 때마다 저를 피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 느끼면서도 저는 불도저처럼 결혼 준비를 억지로 이어나갔습니다. 예비 신랑도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미적거리긴 했지만 본인도 지금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저랑 그동안 만나면서 좋았던 게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하자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와 주긴 했어요. 신혼집은 예비 신랑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되겠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이야기 따위를 나누었죠. 그런데도 저는 예비 신랑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저에게 파혼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야말로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잖아요. 예비 신랑에게는 비밀로 하고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따로 찾아뵙기도 하고 면전에서 싫은 소리를 웃으면서 속으로 삼켜냈죠. 제가 미련하다고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냐고요? 그때 저는 결혼이라는 것에 조금 미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 중에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저 또한 잘난 남자친구 자랑을 수도 없이 해오면서 으쓱거렸는데 계속해서 시간만 속절없이 보내다가 파혼을 하게 되면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구설수의 주인공이 될 것이 뻔한데 권태기라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저 스스로를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랑은 연애도 오래 했고 서로 취미도 운동으로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어붙여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멍청했던 건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미련을 떨었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예비 신우와 시조카들까지 하나하나 챙겼어요.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점차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가족들에게 헌신을 다 하는데 그게 미울 수가 있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겠다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좋아질수록 예비 신랑은 점점 더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예전에 했던 게 전부였고요. 주말에는 일 바쁘다고 연락조차 잘 안 받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마음이 돌아설락 말락한 예비 신랑에게 사랑이 짙어지는 부적이라도 쓰고 싶었거든요. 저 진짜 미쳤죠? 근데 그런 부적을 써주는 점집이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적을 썼더니만 예비 신랑 집에 깊숙이 숨겨놓으라고 하대요. 최대한 예비 신랑의 채취가 많이 묻은 곳에 놔야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연락도 없이 예비 신랑의 집에 찾아갔죠. 그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말없이 찾아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신랑한테 부적 놓으러 가야 하니까 방문 좀 할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말인데도 출근했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몰래 집에 숨어 들어갔죠. 예비 신랑의 채취가 가장 많이 묻어있을 법한 곳에다가 부적을 딱 숨겨 놓았는데 하필이면 타이밍도 정말 예비 신랑이 집에 돌아온 겁니다. 부적만 딱 숨기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서 신발도 현관문 앞에 고스란히 냅뒀었는데 그걸 보고 예비 신랑이 화가 나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뭐해? 아니 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남의 집? 아니 어떻게 남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곧 양가 상견례도 하기로 했고 식장도 알아보기로 했잖아. 카달로그까지 다 훑어봐 놓고 왜 그래? 왜 남의 집이야? 우리 결혼하면 이 집에서 신혼살림 트기로 했잖아. 그건 결혼하고 나서고 아직 웨딩 상담받고 견적 내고 있는 와중인데 말도 없이 집에 막 들어오는 건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사생활 침해? 아, 그래 말 잘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생활이 있길래 그렇게 나를 피하나 했어. 예비 신랑이랑 저랑 대판 싸우고 말았죠. 예비 신랑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건 선 넘는 일이라고 했고 저는 결혼할 사이에 그게 무슨 문제인가 했던 거죠. 어차피 결혼 준비 시작한 거 양가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고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는 언제쯤 하는 거냐고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부적까지 쓸 생각을 했겠어요. 결혼 준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하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이런 미신이라도 믿어서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하지만 한번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자 쉽게 꺼지지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랑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서운했던 거, 불만이었던 거
전부 다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저도 그동안 쌓인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서로 감정이 상할 만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은 저에게 더 이상 말을 해봐야 말꼬리만 붙잡고 늘어지게 되지 않겠냐며 집에 가보라고 축가행령을 내렸고 저는 그대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신랑에게선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저도 자존심상 연락하지 않았죠. 제가 집에 말없이 간 건 잘못한 일일지 몰라도 예비 신랑이라고 저에게 잘못하지 않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날 싸우면서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남들의 눈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나의 의무감을 가지게 된 것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혼자 조용히 연락도 하나 안 받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저는 결심을 했죠. 뭘 하던지 간에 제가 제일 행복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기분이 들었어요. 꺼두었던 휴대폰도 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예비 신랑의 연락은 한 통도 없었죠.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저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시간을 내라고 하셨고 주말에 뵙기로 했죠. 혹시 예비 신랑이 우리 싸운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또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10분 먼저 도착을 했음에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자리에 와 계시더라고요. 왔니? 앉아라.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네,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너희 결혼 준비 시작한다면서 어찌 나한테 혼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니? 그런 건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 건데? 아이,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 없었어? 혼수요? 혼수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저희 식장 알아보고 견적부터 내고 있었거든요. 상견례하고 나서 결혼 날짜 잡고 확정 지으려고요. 일단 내년 4월, 5월로 알아보고 있는데 5월 달에는 벌써 일정이 다 차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상견례하기 전에 나랑 단판부터 지어야지. 네? 단판이라뇨? 무슨 단판을 지을 게 있으시다고. 이거 한번 봐봐라. 네가 또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이렇게 손수 적어왔으니까 한번 쭉 살펴봐.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주 새침하게 종이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종이를 받아들었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혼수 목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적힌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혼수 목록이지? 아니, 혼수라는 게 저희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이런 거야 이해하겠는데 아니지? 꼭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여야 하는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살 건데 밥솥은 왜 10인용이에요? 원래 가전제품은 하나 사면 오래 써. 매일같이 2인분씩만 밥에 먹을 거야. 애 낳으면 또 밥솥 바꾸려고? 그냥 처음부터 큰 거 사서 써야 하는 법이야. 그거야 그렇다 칠게요. 근데 하단에 적힌 것들은 왜 혼수인지 모르겠어서요. 하단에 적힌 것들이 진짜 혼수인 거지. 네? 아니, 여기 적힌 건 8천만 원짜리 모피코트에 1억 2천짜리 외제차. 그리고 42평형 아파트 도배에 아이들용 침구, 책상, 책장 세트. 어머님, 이런 게 왜 혼수에 들어가요? 일단 설명해주마. 8천만 원짜리 코트는 내가 입을 거고 1억 2천짜리 외제차는 우리 바깥 양반 거, 그리고 42평형 아파트 도배는 우리 딸, 그리고 애들용 방 인테리어 세트는 우리 손주들 거. 어머님, 제가 지금 어머님, 아버님, 언니와 시조카들의 것들도 다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혼수가 원래 그런 거야. 그럼 뭐 애들한테 옷값이나 쥐어주려고 그랬니? 예, 우리 아들 회계사다. 그것도 억대 연봉.
우리 아들이 회계사 되려고 얼마나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 나중에는 엉덩이에서 종기가 다 생겼었다. 하도 앉아 있어서. 그렇게 쎄빠지게 노력해서 잘난 놈 만든 게 누군데? 다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야. 근데 너는 꽁으로 그런 우리 아들을 데려가는 거 아니겠니? 아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와야지. 제가 이럴 돈이 어딨어요. 저희 집 가전제품의 도배값에 주방은 다 독일제 가구로 인테리어 헤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합계 금액만 봐도 5억이 넘어요. 5억이 네 집 키 이름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5억이 넘는 집을 해가잖아? 당연히 그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수준에 맞춰가는 거야 알겠는데 이건 사치죠. 제가 독일제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고 해서 맛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해요. 하나도 안 과하다. 우리 아들 이 정도 대우는 받으면서 장가갈 수 있는 인물이야. 걔가 어디 능력만 좋니? 인물도 엄청나게 빼어나지. 아니다 아니다. 내가 입 아프게 이런 소리 해서 뭐하니? 너 이거 준비 못하겠어? 과해요 솔직히. 모피코트 얼마나 입으시겠어요? 외제차도 그렇고 언니네 집 인테리어도 제가 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못하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결혼 못 시킨다. 네? 결혼을 못 시킨다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이거 다 준비해 와야 상견례 날 잡을 거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서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어딜 가도 면이 사이지. 회계사 남편 꽁으로 얻는 거 절대 안 되지. 준비 다 되면 그때 말해라. 그때 상견례 날 잡고 시가 언제 할 건지 양가 합의 보고 그러자. 나는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일어나마. 준비되기 전까지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 고민해서 내린 결정에 시멘트를 부어버리는 것 같았죠. 딱딱하게 사고 회로가 정지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빼곡하게 적어주신 혼수 목록을 보면서 기가 차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이 나한테 혼수 목록 주신 거 알아? 혼수 목록? 어떤 거 적어주셨는데? 나한테 글쎄 5억 원어치의 혼수를 준비해오라고 하시더라. 이거 준비 안 하면 상견례도 안 하시겠다고. 준비 다 되면 그때 말하라는데 이거 맞아? 형욱 씨는 모르는 일이야? 예비 신랑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예비 신랑의 방관하는 그 태도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을 굳게 내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세상에 밟힌 지렁이에게 소금까지 뿌려댔으니 제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오전부터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죠. 뭐야, 왜 벌써 전화를 하고 그래? 어머님, 제가 또 바라나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어머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혼수 대충 준비 끝냈으니까 나머지는 직접 보고 고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언니네도 인테리어 싹 새로 하신댔으니까 이것저것 보고 고르시는 게 좋겠죠? 아니, 준비가 뭐 하루아침에 벌써 끝났다고? 뭐 어려울 거 있나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주문해 놓을 거 다 해놓고 준비된 것들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신혼집으로 오시겠어요? 우리 딸이랑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니, 신혼집이라 하면 우리 아들네 집? 네, 맞아요. 거기서 신혼생활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다가 다 갖다 놨죠. 일단 오세요. 어머님께서 말하시는 것들로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아니면 빠르게 반품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 내가 그럼 지금 가마. 내가 딱 오늘 시간이 비었네. 가는데 한 1시간쯤 걸리니까 얘 미리 준비해놓고 있어.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묻어나긴 했지만 나름 또 준비를 다 했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이 출근해서 비어있는 집에 한껏 꾸미기를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방문하셔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시고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그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죠. 아무튼 1시간 동안 준비를 마친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쯤 흐르고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버선발로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었죠. 예비 시어머니 혼자 오셨더라고요. 우리 딸은 오늘 일정이 좀 있대.
나중에 도배지랑 지가 보고 골라서 견적 알려준다니까 그런 줄 알고. 어디 준비한 거나 한번 보자. 어딨니? 거실을 쓱 둘러보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한껏 실망한 얼굴을 하셨죠. 아니 얘는 뭘 준비했다는 거야? TV도 그대로고 냉장고도 그대로고 뭐 하나 바뀐 게 없는데 내 머피 코트는 어디 가고? 너 지금 나 똥개 훈련시키니? 거짓말해서 불러낸 거야?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안방에 있어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안방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것들 준비해 놨으니까요. 제가 안방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자 미심쩍어 하시면서 안방 문을 열어 제끼셨죠. 그리고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졸도를 하고 마셨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어요. 눈까지 뒤집어 까고 뒤로 넘어가시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시더니만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어머야, 너 미쳤니? 이게 다 뭐야? 아니 옷장 안에 있어야 할 옷을 왜 다 끄집어 놨어? 그것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옷을. 얘, 너 설마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 시뻘건 원피스에. 아니 얘는 왜 온통 끈밖에 안 달렸어? 이런 걸 옷이라고? 뭐가 자랑이라고 죄다 끄집어 놨어? 어머나, 저건 또 뭐야? 옷장문에 붙은 건 사진이야? 그러더니만 성큼성큼 가서는 사진을 보시곤 그대로 동상이 되어버리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말이죠. 제가 왜 점집에서 부적을 받아와서 예비 신랑의 채취가 가득한 곳에 부적을 넣어두려고 몰래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디다 넣어두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채취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곳이 옷장이라고 생각해서 옷장 구석에 넣어두기로 결심을 했죠. 예비 신랑이 자주 입는 가운데 정장칸에 두면 들킬 것 같아서 사이드에 있는 한쪽짜리 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여자 옷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야시시한 여자 옷이요. 미니 스커트부터 시작해서 까만색 망사 스타킹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웬 네모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온통 화장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립스틱에 아이섀도우에 파운디션에 없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인간이 여자를 숨겨놨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가져다 둔 적도 없는 화장품부터 옷이 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 옷들 사이에서 아주 익숙한 옷을 발견했어요. 바로 처음에 예비 신랑이 저에게 물어봤었던 원피스 말입니다. 저랑 처음 번호를 교환하게 된 그 원피스요. 그게 떡하니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숨겨둔 여자한테 선물을 했으면 모를까. 이게 왜 이 옷장 안에 있나 싶었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신우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어릴 때 여장했던 사진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 인간이 혹시 여자를 숨겨두었던 게 아니라 여장이 취미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때부터 저는 그 옷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옷장 밑에 달려있는 서랍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예비 신랑이 옷장에 있던 옷을 한껏 차려입고 곱게 화장까지 한 상태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죠. 한마디로 예비 신랑의 은밀한 취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항상 운동을 좋아하고 근육량을 조절하던 예비 신랑이었기에 여장에 취미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진도 어찌나 전문적이던지 혼자 찍은 게 아니라 남이 찍어준 듯한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 옷장을 뒤지다가 예비 신랑이 집에 온 것도 모르는 상태로 얼이 빠져서 안방 안에 있다가 마주치게 된 거죠.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하면서 윽박을 질러대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사진들을 집어 던지며 이게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장이 취미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짓을 숨길 수가 있어? 여장이 왜? 아 여자만 치마 입고 화장하라는 법 있어? 그냥 이 정도면 건전한 취미인 거지. 내가 뭐 언제 바람을 피웠어? 그냥 취미야 취미. 이상해. 어떻게 여장이 취미야? 더러워. 이런 짓을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 그냥 화장하고 치마 입고 나가서 거리 좀 돌아다니는 게 전부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각자 개성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개성이야? 이상한 거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이런 짓 안 한다고. 지금 내가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다는 거야, 그럼? 형욱 씨,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어머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자취한 거고, 언니가 나한테 어릴 때 여장했던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던 거야?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몰라. 엄마 때문에 독립한 건 맞아. 엄마가 자꾸 내 옷장 같은 거 뒤져보니까 매번 숨기기도 번거롭고 해서. 누나는 그냥 그때 사진이 귀엽고 예쁘니까 들고 있었던 거고. 그 봐,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는 일이 어떻게 취미일 수가 있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짓이야. 난 싫어.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잠깐만. 결혼은 왜? 우리 결혼하는 거랑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당신 같으면 이런 취미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 못하지. 차라리 파혼이 낫다고 생각해. 여장하는 남편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러면 시간을 좀 줘. 내가 어떻게든 그만둘게. 여장하는 걸 그만두겠다고? 진심이야? 파혼하면 뭐라고 할 건데, 우리 가족한테 내가 뭐 여장해서 파혼한다고 다 말할 거 아니야. 됐어. 우리 엄마 기절초풍해. 나도 다시 본가로 기어들어가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내 자유까지 모조리 침해당하면서까지. 내가 그럼 여장을 그만둘게. 당신도 대신 비밀로 해줘. 그만둘 테니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결혼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장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의심이 싹을 틔우더라고요. 주말에 출근을 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러다가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혼을 하겠다고요. 예비 신랑이 여장을 하던 그만두던 말던 그냥 다 무시를 하고 파혼을 하자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여장이 취미라는 사실을 숨겨주려고 했었어요. 저도 진짜로 파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남들의 시선도 그렇고 제가 한 번만 참으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혼수 목록을 들이밀 줄 알았겠습니까? 정작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건 예비 신랑이 아니라 전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람 깔아뭉개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이 모셔두었던 예비 신랑의 여장 옷부터 사진까지 전부 안방에 진열을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기절초풍을 하신 거고요. 어머머, 아이고, 나 쓰러진다. 이게 진짜라고? 우리 아들이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장을 하고 밖을 돌아다닌단 말이냐? 돌아다니기만 하겠어요? 당당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데 하루 이틀 해본 솜씨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정신병 있는 인간이랑 왜 결혼을 해요? 자기는 뭐 아름다워서 이렇게 꾸미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하던데 저는요 그 아름다움에 공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혼할게요. 어머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잘난 아들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보세요. 예. 아니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라고. 앞으로 못하게 하면 장땡 아니니? 우리 아들 같은 조건 가진 남자 어디 가서 만나보겠니? 그래도 너희가 만날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 모피? 아유 그거 안 받으마. 외제차? 예 필요 없다. 혼수 이런 거 다 쓸모없는 거니까 결혼만 해라. 상견례 날 얼른 잡자. 싫은데요? 언제는 이거 다 준비해 와야 상견례 하신다면서요?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그러세요? 싫어요. 저 여장하는 남자랑 결혼 안 할래요. 결혼식장에서 본인이 웨딩드레스 입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상상이라도 한 건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아주 얄밉게 꾸벅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 탈탈 털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파혼했다고 하니 기가 막혀 하면서 헛기침만 뱉으시더라고요. 그렇죠. 5억짜리 혼수를 요구하는 시어머니에 여장하는 사위. 누가 반갑겠어요. 그날 저녁
예비 신랑의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오시고 화장품이고 갈기갈기 찢어버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예비 신랑 귀를 질질 끌고 본가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여장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결혼만 시키자며 예비 시어머니께서 빌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아들 새끼 쪽팔려서 어디 장가 못 보내겠다 싶었겠죠. 저야 사정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받아만 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 잡자고 난리, 예비 신랑은 어떻게 모든 걸 다 까발려서 집에 감금을 시켜버리며 난리. 저는 조용히 그들의 연락처를 차단 때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 혹시라도 운동하다가 마주칠까 싶어서 저는 센터도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예비 신랑 집, 예비 신랑 회사 근처로는 절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길 가다가 여장한 예비 신랑을 마주치지 않을까 싶어서 동네 밖으로 안 나간다니까요. 정말 부적이 용하긴 용했나 봅니다. 그 부적 아니었으면 이런 은밀한 취미도 몰랐을 테니까요. 이래서 사람 조건 좋고 허우대 멀쩡하다고 속 알맹이까지 진짜인 건 아닌가 봐요. 저는 이번 명절에도 친척들의 시집 언제 가냐. 잔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만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두 다리 뻗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